69 엄마 돈 뺏어서 담배 사 피우는 49살 아들 본 적 있으세요? 새벽만 되면 이 집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우두둑 소리와 밤새 게임하며 유튜브만 보는 아들의 키보드 소리요. 엄마, 담배 한 갑 싸게 10,000원만. 아들이 낚아챈 그 10,000원은 제가 식당에서 12시간을 서서 번 제 무릎값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빼앗기면서도 아들을 탓하지 못하고 자책합니다. 평생을 식모처럼 살아온 제 인생, 그리고 쉰을 앞둔 아들의 굳게 닫힌 문. 도대체 우리 모자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게 당연한 마지막 세대.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 한켠이 뜨끔할 가슴 시리도록 처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최순녀 1958년생, 올해 69입니다. 제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논밭이 전부였던 작은 동네에서 저는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해 농사도 제대로 못 지으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뒷바라지에 당신 몸도 제대로 못 챙기셨어요. 밥상에 쌀밥이 오르는 날보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으로 때우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배가 고파 잠을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16살,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거든요. 돈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구경조차 못할 형편이었어요. 순녀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배운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부터 저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읍내 약국집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 쓸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밥상 차리고 그릇 닦고 나면 하루가 끝났어요. 월급이라고 받은 돈 대부분은 집에 보냈습니다. 남은 돈으로 제가 산 건 없어요. 살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식모살이, 밭일, 공장 잔심부름,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는 건 겨울마다 있는 일이었고, 허리가 아픈 건 그냥 달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다 19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가난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면 절대 굶기지 않을게.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어. 그 말 하나 믿고 시집갔어요. 가진 것도 없이 양가 어른들 모시고 밥 한 상 차린 게 전부인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20살에 상수를 낳았어요. 그 작고 붉은 덩어리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내 것이 생겼다 싶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다 싶었어요.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수가 3살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난 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싸늘하게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제대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니, 먹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상수가 배고프다고 울면 어떻게든 일어나야 했습니다. 애 들쳐매고 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어요. 식당 주방 보조, 청소, 시장 좌판 거들기. 어린아이가 딸린 여자를 제대로 된 직장에서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수를 업고 일하다 아이가 울면 눈치가 보였고 상수를 맡기고 일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발이 묶였어요.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모아둔 돈 같은 건 없었어요. 벌면 쓰고 부족하면 줄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굶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어요. 상수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고 저는 어느새 69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부천 원종동 반지하 연립주택에서 49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 집이 전 재산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은 필요 없어요. 몸이 먼저 압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과 허리에서 동시에 소리가 납니다. 우드득. 69회를 살아온 제 몸이 오늘 하루도 버텨낼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묻는 소리 같았어요. 찬물에 손을 담급니다.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펴면서 오늘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지 슬쩍 가늠해 봅니다. 그때 들렸어요. 타다닥.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입니다. 키보드 소리, 유튜브 영상 소리, 밤새 꺼지지 않은 모니터 불빛이 문틈으로 파랗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상수가 또 밤을 샌 겁니다. 49살 아들이 방 안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69살 엄마는 부엌에서 새벽을 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이제 막 잠든 모양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그릇 소리를 죽이고 한숨 소리까지 꾹 눌러 삼키면서 아들 깰까봐 조심조심 밥을 지었어요. 상수 방문 너머로는 담배 찌든 냄새와 컵라면 냄새, 그리고 언제 씻었는지도 모를 퀴퀴한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아들 방문을 열어볼 엄두는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반사된 아들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기괴하게 보인다는 걸 상수는 알까요? 굳은 살이 겹겹이 박인 이 손으로 오늘도 아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냄비. 아들이 일어나면 먹으라고요. 그게 제가 아는 엄마의 방식 전부였습니다. 그 새벽 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습니다. 굽은 등으로, 느린 걸음으로요. 오늘도 식당 주방에서 12시간을 서서 일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이 집에서 돈 벌어올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문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자는 줄 알았던 상수가 일어나 있었어요. 아들이 방문을 열고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나 담배 한 갑만 사게 10,000원만 줘. 내일 인력일 나가면 바로 갚을게.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한 장. 어제 식당 주방에서 12시간을 서서 번 돈의 일부였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딱 한순간만요. 그리고 손을 뒤로 내밀었습니다. 상수는 말없이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다시 방문을 닫았어요. 찰칵.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저 문은 언제쯤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아들이 저 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나 오늘부터 일 나간다고 말하는 날이 올 수는 있을까? 저는 그날 퇴근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무릎이 며칠째 욱신거려서 파스라도 몇 장 사야겠다 싶었거든요. 진통제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침에 확인했을 때 분명히 5만원짜리 2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저는 지갑 안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넣어뒀는데 혹시 제가 어디서 흘렸나 싶기도 했고 혹시 아침에 제가 착각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아들 방에서는 여전히 키보드 소리와 유튜브 영상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밥상은 그대로였어요. 아침에 제가 차려놓은 밥이 식은 채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데워서 혼자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없어진 돈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복잡해지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상금을 확인하려고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분명히 있어야 할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한번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마법처럼 돈이 생기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 50만 원에 보태려고 모아둔 뭉칫돈이었어요. 저는 상수 방문을 살짝 열고 상수야, 혹시 엄마 서랍에서 돈 봤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몰라. 내가 엄마 돈을 어떻게 알아? 그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나올 말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가 났냐고요? 물론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화보다 더 크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내가 더 잘 숨겨뒀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을 탓하기보다 제 자신을 먼저 탓하는 게 몸에 밴지 오래였어요. 그게 엄마라는 이름이 저한테 가르쳐준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방문을 다시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고요. 상수가 늘 저랬던 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상수는 25살부터는 부천 도당동에 있는 공장에 취직해 일을 꽤 성실하게 했어요. 지각 한 번 없이 10년을 넘게 다녔고 반장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시절 상수는 월급날이면 꼭 제 손에 용돈을 쥐어줬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아버지 없이도 이만큼 컸으면 됐다고요. 그때 상수 나이 30 중반이 넘었을 때 여자가 생겼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얌전하게 생긴 아가씨였는데 상수가 그 여자를 제법 좋아했나 봐요. 집에 데려온 것도 아닌데 상수 입에서 그 이야기가 한두 번씩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하면 엄마도 같이 살자. 여태 고생만 했으니깐 내가 엄마 모실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자기 삶을 꾸리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났대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상수가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장 다니는 남자, 그것도 반지하 사는 남자, 집에는 홀어머니도 계시고 집도 차도 없는 남자라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상수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나 헤어졌어. 가진 게 없다고.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걔는 벌써 다른 남자 만나고 있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애가 연애에 실패한 게, 결혼에 실패한 게, 가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는 못난 이 어미 탓인 것 같아서요. 어린아이처럼 우는 상수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상수는 그 이상 더 말하지도 않았고 저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는 아들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줬어요. 한참을요. 그날 이후로 상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꺼져버린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래도 괜찮은 듯 회사에도 잘 다니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39, 40을 앞둔 나이에 다니던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상수가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된 게
퇴직금을 받고 나서 상수는 한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랑 마시더니 나중엔 혼자 마셨어요.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됐고 인력사무소에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방문이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상수의 세상이 저 방 안으로 좁아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모든 일이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수가 10살이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다가 깼는데 상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빠 보고 싶어를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상수 옆에 누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찮다고도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등을 쓸어줬어요. 그게 제 평생 가장 미안했던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게 상수한테 얼마나 큰 구멍이었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제가 끝내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도요. 그래서 강하게 내치지 못한 겁니다. 가난을 물려준 것도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도 제 탓이고 아버지 없이 키운 것도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상수가 여자한테 차인 것마저 돈 없이 키운 제 탓이라는 생각이 늘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수가 잘못해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치면 제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게 맞는 생각이냐고요?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엄마라는 입장이 그런 거더라고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거요. 그렇다고 제가 마냥 순한 양처럼 당하고만 산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상수가 인력일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고 서랍에서 돈을 꺼내간다는 것. 담배 한 갑값으로 받은 10,000원이 어디로 가는지도요. 어느 날은 상수방에서 빈 소주병이 굴러나오는 걸 봤어요. 치우면서 세어봤더니 5병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소주겠죠. 그 병들을 들고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 녀석아, 내가 마시는 소주 산 돈은 네 엄마 무릎값이야. 무릎 수술비야.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말해봐야 상수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말했다가 상수가 정말로 집을 나가버리면 어쩌나, 나가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 아이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담배 피우고 소주 마셔도 그래도 저 방 안에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요. 엄마라는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밉고 답답하면서도 그냥 살아만 있어줘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요. 참 어리석죠? 저도 압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매달 25일이 되면 저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2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55만 원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5만 원이에요.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물론 식당 주방 보조일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 일당도 날마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은 날은 못 나가고 일감이 없는 날은 쉬어야 하니까요. 통장 잔고를 보고 있으면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막함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다 시선이 옆에 놓인 고지서로 갑니다. 상수 핸드폰 요금, 보험료, 거기에 휴대폰 소액 결제 대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까지 전부 제가 내고 있는 고지서들입니다. 겨울이면 가스비 고지서가 가장 겁났습니다. 상수는 핸드폰이 있어야 구직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묻지 않아요.
저도 이제 병원과 친구가 돼야 할 몸이었습니다. 당뇨약은 먹은 지 한참 됐어요. 무릎, 허리가 비명을 지른 지도 오래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고통이 더 심해져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 아래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몇 달 전에 정형외과를 한번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수술은 아니어도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나중에는 걷기도 힘드실 수 있어요.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드냐고 물었더니 치료는 임시 방편이고 수술까지 생각하면 적게 잡아도 몇백만 원은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나왔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몇백만 원이라니 그 돈이 제 통장에 있었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상수가 공장에 다녔을 때쯤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수술 소견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없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상수가 방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수야, 엄마가 무릎이 좀 안 좋은데 너도 이제 슬슬 일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한번 같이 보자는 뜻으로요. 상수는 잠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야. 밥맛 떨어지게. 그러고는 반도 안 먹은 밥상을 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찰칵.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차려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떴다가 내려놨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 식당 일당을 다 모으면 얼마 되지? 월세 내고 나면 얼마가 남지? 남는 돈으로 무릎 수술을 받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요. 계산이 안 됐어요. 아무리 더하고 빼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도 있고 날이 흐려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한 알만 먹으려고 봤더니 나탈이 3개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아껴야겠다 싶어서 반 알만 손으로 부러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어요. 이 무릎으로 내일도 12시간을 서서 일해야 하니까요. 아들 담배 한 갑 값이 엄마 진통제보다 비싸다는 게 그게 지금 저희 집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윗집 사는 박씨 아주머니랑 마주쳤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다 보니 얼굴은 다 알아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려는데 아주머니 옆에 같은 동사는 이씨 아주머니도 함께 있었어요. 두 분이 뭔가 얘기를 나누다가 저를 보고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순녀 씨 오늘도 일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죠 뭐. 요즘도 식당 나가세요? 무릎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 웃으면서 대답하고 지나치려는데 등 뒤로 소리가 들렸어요. 두 분이 목소리를 낮추는 척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저 집 아들 있잖아. 오늘도 편의점에서 담배랑 소주 사가는 거 봤어. 낮에 버젓이. 그러게 말이야. 7순이 다 된 어머니는 허리가 꺾이도록 일하러 다니는데 50살 다 된 아들이 저러면 쓰나. 쯧쯧. 엄마가 너무 받아줘서 그런 거지 뭐.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장바구니를 꽉 쥐고 시선은 앞만 보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걸 알았어요. 화가 난 건지 창피한 건지
서러운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셋 다였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칠순이 다 된 노인이 아직도 식당 일을 나가고 50살짜리 아들은 낮에 담배와 술이나 사러 다니는 집.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냐면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었다면 저렇게 수군거렸겠죠? 다 큰 자식은 집에 있고 늙은 엄마만 고생시키는 나쁜 아들이라고요. 다 제가 못나서 저렇게 된 거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더 속상했습니다. 저는 문득 제 16살이 생각났습니다. 읍내 약국집 마당을 쓸던 그 아침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 약국집 사모님이 나오셔서 한 번씩 훑어보셨어요. 잘했다 못했다 말도 없이 그냥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눈길이 싫었어요. 평가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69이 된 지금도 저는 누군가의 눈길 앞에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16의 저와 69의 제가 다른 게 뭔가 싶었어요. 그때는 남의 집 마당을 쓸었고 지금은 제 집을 치웁니다. 그때는 남의 아이들 밥을 차렸고 지금은 49살 내 아들 밥을 차려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저는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았어요. 식모살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수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로 누군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굽은 등으로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는데 잠깐 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저도 저렇게 보이겠구나 싶어서요. 매일 아침 저 골목을 저렇게 걸어서 나가는 거구나 싶어서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렀어요. 무릎이 또 욱신거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던 날 제가 괜찮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화가 나요. 왜 나만 이래야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같은 동네 친구 중에 미순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은데 건물주예요. 그 집 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생활비를 갖다 준대요. 명절에는 용돈 봉투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미순이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웃으면서 좋겠다 했는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어디서부터 틀린 걸까? 그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제가 좀 더 배웠더라면, 제가 상수한테 좀 더 엄하게 했더라면 달랐을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어느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제가 그 공사판에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상수한테 좀 더 엄하게 할 여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 엄하게 할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인생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래전부터 쓰던 거예요. 말 못할 것들을 거기다 씁니다. 뭔가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냥 덮었어요. 대신 상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밤을 새우겠구나 싶었습니다. 밉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요. 저 방에 사람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참 이상한 엄마죠? 저도 압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들 밥상을 차려놓고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식당 일이 아니라 건물 청소 일이었어요. 가끔씩 인력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일인데 식당보다 일하는 시간도 더 짧고 일당이 조금 더 낮거든요.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건물은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청소 도구를 들고 타면 눈치가 보여서 웬만하면 계단을 이용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복도를 닦았어요. 오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대충 때웠을 거예요. 원래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돈도 아까웠고 앉아서 먹을 시간도 아깝다 싶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조금 쉬었습니다. 오후쯤 4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처음엔 그냥 잠깐 어지러운 거겠지 싶었습니다. 벽을 짚고 잠깐 서 있으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걸레를 손에 쥔 채로 벽에 기댔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잠깐인 것 같기도 했고 한참인 것 같기도 했어요. 손에는 아직도 걸레가 쥐어져 있었어요. 쓰러지면서도 놓지 않은 거예요. 그게 좀 우스웠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걸레를 쥐고 있었다는 게요. 평생 손에서 뭔가를 놓아본 적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주변에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나가던 건물 입주민이 저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저는 괜찮다고 하려고 했어요.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들것에 실리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녁밥은 누가 차리나?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저는 상수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상수 핸드폰이 울리고 있을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받을까, 안 받을까, 낯선 번호니까 그냥 무시하려나. 그 쓰러진 와중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죠? 응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아들이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저혈당 쇼크라고 했어요. 아침을 제대로 안 먹은 데다 점심도 거르고 무리하게 몸을 쓴 탓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영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다고 이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상수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병원 천장은 늘 하얗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얀 천장이요. 저는 그 천장을 보면서 오랜만에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밥 걱정도, 월세 걱정도, 상수 걱정도요. 그냥 잠깐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자꾸 상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은 차려놓고 나왔는데 또 안 먹고 있겠지. 방 안에 있겠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 커튼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최순녀 씨 맞죠? 상수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을 뜨기가 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왔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와 줬다는 것만으로요. 그게 고마운 게 맞냐고요? 맞아요. 저한테는 그게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아들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슬픈 건지 당연한 건지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눈을 뜨고 아들을 봤습니다. 상수 모습은 머리는 떡져 있었고 입고 온 옷은 집에서 늘 입던 늘어진 추리닝이었어요.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9살 아들의 모습이 저랬어요. 헐레벌떡 달려온 건 고마운데 저 모습이 아들의 지금 전부라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고마운 마음이랑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저는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아서요. 엄마. 상수가 낮게 불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상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겁에 질린 것 같은, 그러면서도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의 눈이었어요. 저는 그냥 작게 웃었습니다. 아들 왔어? 전화 받았구나. 상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상수를 보더니 보호자냐고 물었어요. 상수가 네, 아들입니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혈당 쇼크예요. 아침도 제대로 안 드셨다는데 점심도 거르신 것 같아요. 영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식사 관리 좀 신경 써주셔야 해요. 당뇨 약도 드시는 분이 식사 이렇게 거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분 일하시다가 쓰러지셨다는데 무릎 상태 알고 계세요? 이 몸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제가 원래 좀 무리를 했다고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아들 탓이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서 상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 짐을 줬어요.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상수가 그 가방을 받아들다가 멈췄어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종이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몇 달 전 받은 제 무릎 수술 소견서였어요.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병원 한번 가보려고 제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진통제 나탈이 2개 남은 통이 있었어요. 병원 오기 전에 무릎 통증이 심해 반알을 먹었으니까 2개가 남은 거였어요. 상수가 그걸 들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아, 그거 오래된 거야. 별거 아니야. 수술 소견서잖아. 왜 말 안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한 게 아니라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술비 몇백만 원 얘기를 꺼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 돈 얘기가 되고 돈 얘기가 되면 상수가 나를 세울 거고 저는 또 부엌으로 숨어들었겠죠. 그냥 말 안 하는 게 편했어요. 상수는 한참을 소견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상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직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사람 구실을 좀 하려나 싶었거든요. 울어도 돼, 상수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참 뒤에 상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상수는 제 발치에 놓인 신발을 집어들었어요.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뒤축이 다 구겨져 있었어요. 언제 산 건지도 기억이 안 나는 신발이었는데 상수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엄마, 이 신발 언제 산 거야? 오래됐지 뭐,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아, 뒤축이 다 망가졌잖아.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 신는데 지장 없어. 상수는 그 신발을 내려놓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평소랑 달랐어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릴 때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겁이 난 거구나. 엄마가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이 오늘 처음으로 상수한테 들이닥친 거구나 싶었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곁에 있을 때는 몰라요. 당연한 줄 알거든요.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게 당연하고 새벽에 누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출근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입원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상수 걱정이 됐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저는 또 상수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 없으면 상수 혼자 어떻게 사나 하고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무서웠어요. 제가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없어진 다음이 무서웠어요. 상수를 저 상태로 두고 떠나게 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두려움이었어요.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제 어머니도 그랬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 몸이 망가져도 내 무릎이 닳아도 자식이 먹고 살 수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제 인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69평생 동안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어서요. 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상수가 옆에 있었어요.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옆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봤어요. 49살 아들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서 상수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놨어요. 상수가 잠결에 움찔했지만 깨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언제 한 번이라도 저를 잡아준 적이 있었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이 손이 제 곁에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참 어리석은 엄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이었어요. 상수가 병원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을 밟고 오더니 제 옆에 서서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봤어요.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일 나갈 거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을 자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불과 한 달 전에도요. 인력일 나간다고 이번엔 진짜라고 그런 말들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들었어요. 흘려듣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상수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무릎 수술 시켜줄게. 내가 돈 벌어서 조금만 기다려. 저는 고개를 들고 상수를 바라봤습니다. 상수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랑 눈빛이 달랐어요. 도망가려는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이겨내려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무릎을 걱정했다는 것, 처음으로 뭔가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찌개 냄새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일어나기 전에 부엌에서 뭔가가 끓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더니 부엌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상수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도 없이 냄비 앞에 서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을 한번 떠서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리고 뭔가를 더 넣고 또 맛보고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엌 입구에 서 있는 걸 눈치챘는지 상수가 돌아봤습니다. 깼어? 좀 더 자지. 뭐해?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었어. 맛은 먹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요. 상수가 냄비를 들고 와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찌개 색이 좀 진했어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나 봐요. 밥도 퍼왔는데 손 밑에 눌어붙은 게 좀 있었고 숟가락이랑 젓가락은 짝이 맞지 않아 짝짝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툰 티가 났어요. 저는 한 숟가락을 떴어요. 얼큰했습니다. 좀 짰어요. 돼지고기는 살짝 덜 익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제 평생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먹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수가 정말로 일을 나갔어요. 인천 쪽에 있는 물류센터 야간 알바였습니다. 밤 10시에 나가서 아침 6시에 들어오는 일이었어요. 몸이 많이 힘들 텐데 상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첫날 들어오더니 씻고 그냥 자더라고요. 이틀째도 그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수가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제 앞에 뭔가를 내밀었어요. 봉투였습니다. 하얀 봉투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 월세에 보태. 그게 다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잘 못 마주쳤어요. 봉투를 내밀고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들었는지 세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이 나이에 자식한테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방 안에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오래전에 그렇게 마음을 접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대를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포기한 게 아니었나 봐요. 어딘가에 작게 남아 있었나 봐요. 언젠가는 이 아이가 일어서는 날이 오겠지 하는 그 마음이요. 그게 이제 와서 터진 거예요. 상수가 다 늦은 나이에 정신을 차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도 있어요. 50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쉰이 다 되어서 처음으로 엄마 앞에 봉투를 내밀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처음으로 냄비 앞에 서본 거잖아요. 처음으로 엄마 건강을 걱정한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지금이라는 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 잠깐 귀를 기울여요. 타다닥 소리가 또 들리는지 들어봐요. 어떤 날은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려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상수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말이 없고 여전히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여전히 서툴러요. 그래도 달라진 게 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다녀올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저한테는 별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를 바꿔놨어요. 저는 아직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무릎은 아직 아파요. 수술을 받으려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전까지는 진통제랑 파스가 친구예요. 식당 일도 완전히 그만두진 못했어요. 가끔씩 정말 몸이 괜찮을 때만 나갑니다. 근데 예전이랑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 방에 살아 숨쉬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으니까요. 굽은 등으로 새벽을 걸어온 게 70회였어요. 이제 그 등이 조금은 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큰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내치지 못하고 오늘도 밥을 차리고 계신 분들이요. 그 마음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식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건강도, 내 밥 한 끼도, 내 잠 한숨도 중요합니다. 자식한테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당연한 마지막 세대라는 거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나를 조금 챙겨도 된다고, 그게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조금 더 냉정해지세요. 제가 그 말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가진 걸 다 퍼줬어요. 돈도 시간도 제 몸을 갈아 넣어서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가진 걸 다 주면 자식이 일어설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배가 고파야 밥을 찾고 춥고 나서야 옷을 챙기는 거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는 영원히 손 내밀고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요. 가끔은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심하기도 하고요. 왜 그때 더 단호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어야 할 때 그냥 부엌으로 숨어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 70에 배운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습니다. 닫혀있던 방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살아볼 만합니다. 부족한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보, 고향 고성으로 가자. 거기서 당신 몸만 돌보며 살자. 아내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서울 아파트를 팔고 강원도 고성에 모든 걸 묻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가슴을 움켜쥐고 119에 전화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제설차가 먼저 들어가야 해요. 기다려주세요. 새벽 3시 협심증으로 숨이 멎어가는 저를 살리려 63 아내가 맹추위 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눈을 치울 때 깨달았습니다. 7억을 쏟아부은 이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 실은 우리 부부를 가둔 화려한 감옥이었다는 걸, 낭만은 시스템 위에서만 존재하는 사치라는 것을요.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집은 이제 텅 빈 채 남겨졌습니다. 강원도 빈집이 많은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한상구 올해 64입니다. 교단에 처음 선 게 32살이었어요. 꼬박 30년을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분필가루 날리던 교실에서 마커 냄새 가득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시대는 바뀌었어도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이들 앞에 서면 등이 고다졌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주는 안정감을
저는 한 번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은 월급, 흔들리지 않는 직장. 그 울타리 안에서 아들 준호를 키우고 아내와 나란히 늙어왔어요. 남들처럼 주식에 손댄 적도 없고 이상한 투자 얘기에 귀 기울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 제가 62 되던 해 30년 교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퇴직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사실 아내한테 말은 안 했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걸 들 때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잠깐 쉬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조여드는 느낌이 꽤 강하게 왔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바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건강검진 한번 받자. 마지막으로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 사실 저는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그냥 버텼고 피곤하면 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병원 가자고 할 때마다 나 아픈 곳 없어 괜찮아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왠지 모르게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마음이 좀 약해졌던 걸까요? 부부가 나란히 동네 내과를 찾아 검사를 받았어요. 내시경도 하고 피도 뽑고 심전도도 하고 혈압도 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꼼꼼히 들여다보는 동안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내는 옆에서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하며 작게 중얼거렸지만 저는 괜찮아, 뭐가 나오겠어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듣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퇴직 준비로 바빴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후배 교사에게 업무를 넘기고 짐을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 안에서 나온 것들, 오래된 학급 사진들, 아이들이 준 편지 뭉치들. 하나씩 꺼낼 때마다 그때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코올리게였던 녀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때 참 뿌듯했었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간 날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아내와 나란히 진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두 분 다 결과 나왔는데요. 이명숙 환자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세요. 혈압이 살짝 높긴 한데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아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한상구 환자분은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괜히 등을 곧게 폈어요. 조금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협심증 가능성도 있어서 심장 쪽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혈압도 관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를 살짝 넘어서서 지금 당장 당뇨는 아니지만 주의하셔야 해요.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협심증.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심장 얘기라는 건 알았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단어가 이제 제 얘기가 됐어요. 많이 심각한 건가요?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도 줄이셔야 해요. 운동도 격렬한 건 피하시고 가볍게 걷는 정도가 좋습니다. 음식도 싱겁게 드시고요. 일단 큰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며칠 뒤 아내와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더 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협심증 초기. 선생님 말씀대로 당장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언제든 나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며칠을 맴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퇴근길 서울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평생을 이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날따라 그게 다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떠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어요.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렇게 막 심각한 거 아니라잖아.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가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여보, 당신 걱정하는 거 맞아. 당연히 걱정되지. 근데 그것보다 말을 잠깐 끊더니 다시 이었습니다. 나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게 있어. 저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내 고향 고성 있잖아. 강원도. 거기로 내려가면 어떨까?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다 말았어요. 고성? 응, 공기 맑고 바다 있고 뒤로는 산이야. 서울에서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 거 뭐 있어. 당신 몸도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천천히 쉬면서 살면 안 돼? 내가 어릴 때 살던 데야. 정말 좋은 곳이야. 아내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습니다. 오래 품어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아내가 가끔 어릴 적 얘기를 꺼낼 때면 눈이 반짝이던 그 고향이었어요. 아내가 말하는 고성은 늘 푸르고 넓고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내 건강이 좋아질까?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져. 분명히. 그 말이 왠지 믿겼어요. 아내가 틀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족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살아온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로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내의 고향에서 아내 곁에서 천천히 몸을 추스르며 사는 인생 2막.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파란 바다가 펼쳐지고 그 앞에 작고 하얀 집이 한 채 있는 꿈이었어요. 마당에서 아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밤치고는 꽤 괜찮은 꿈이었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던 말이 어느새 그래 가자가 됐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전에 유튜브로 전원주택 영상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강원도 부동산 카페를 들여다봤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보니 식탁 위에 귀촌 관련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어요. 언제 사온 건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고성을 처음 찾은 건 퇴직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려 강원도로 넘어가는데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확 트인 동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서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저도 모르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팔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색이었어요. 서울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이었습니다. 고성 읍내를 한 바퀴 돌고 부동산에 들렀어요. 중개사 사장님이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배기 땅, 소나무 숲 옆 자리,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들판이 펼쳐지는 곳. 볼수록 욕심이 생겼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넓이의 땅이 생각보다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보, 여기다 집 짓고 살면 당신 건강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어요. 바람도 달랐고요. 서울에서 늘 묵직하게 깔려있던 뭔가가 여기선 없었습니다. 가슴이 트이는 느낌이랄까요? 협심증 얘기를 들은 뒤로 늘 가슴 한편이 무거웠는데 그날만큼은 그게 좀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때?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더라. 나도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땅은 그 다음 주에 바로 계약했습니다.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딱 봤을 때 여기다 싶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모를 떨림이었어요. 설계를 맡기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집을 그려봤어요. 거창할 건 없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햇볕이 잘 들고 방은 넉넉하게. 아내는 텃밭 자리를 꼭 넣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바깥이 보이는 큰 창문을 부탁했습니다. 설계도를 처음 받아보던 날 두 사람이 식탁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방은 뭐로 쓰고 저 공간은 어떻게 쓰고.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공사는 5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서울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어요. 우리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딱히 좋은 입지는 아니었는데 아내가 10년 전에 고른 곳이었어요.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어느새 값이 제법 올라 있었습니다. 살면서 몇 번이나 그때 당신 말 들으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 시세가 6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퇴직수당 1억, 그동안 모아둔 예금 2억. 다 합치면 제법 됐어요. 서울에서 집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지방에서 집을 짓고 노후를 보내기엔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지방에서 대궐 짓고도 남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말마다 고성을 내려갔어요. 기초 공사가 올라오고 뼈대가 세워지고 지붕이 얹히는 걸 보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텃밭 자리를 보며 봄이 오면 뭘 심을지 얘기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저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작은 불씨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당초 잡았던 예산이 있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꾸 얘기가 달라졌어요. 축대 공사를 해야 한다. 자재값이 올랐다. 이 부분은 추가로 해야 한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집 짓는 게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가 비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속이 좀 쓰렸어요.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멈출 수도 없었어요. 아들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공사는 잘 돼가요? 응, 잘 되고 있어. 거기 병원은요? 아버지 협심증 있으신데. 읍내에 있어. 걱정 마라. 아버지. 준호야, 아버지가 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준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응원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걱정이 기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10년을 살아온 집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이 집에서 임용 준비를 했고 결혼식 전날 밤을 보냈고 첫 월급 타던 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는 거야. 아내가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손 떨림이 멈췄습니다. 노후 생활비 계획도 꼼꼼히 세웠어요. 집 짓는데 얼마, 생활비 얼마, 예비비 얼마.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가며 계산을 맞춰봤습니다. 연금도 있었어요. 내 집에서, 내 땅에서. 숫자가 맞아 들어갈 때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귀촌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텃밭에 상추랑 고추 심고 싶어. 그래, 해. 뭐든 해. 당신은 뭐 하고 싶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쉬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고성행이 확정됐습니다. 인생 2막의 무대가 정해진 날이었어요. 그때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얼굴이 붉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으니까요. 집이 완공됐습니다. 처음 설계도를 펼쳐놓고 두 사람이 들떠서 이것저것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진짜 집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뒤로는 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자리. 마당도 있고 아내가 그렇게 원하던 텃밭 자리도 있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섰을 때 여기다 싶었던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쁨보다 먼저 든 감정이 있었습니다. 피로함이었어요. 공사는 5개월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늘어지고 늘어져서 거의 7개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서울에서 고성을 오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주말마다 내려가 현장을 확인하고 업자 얘기를 듣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지쳐서 말이 없어지는 날이 많았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저는 꼼꼼하게 계산했어요. 30년 공무원 생활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숫자 앞에서 허술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골 건축 현장은 제가 살아온 원칙의 세계와 달랐습니다. 축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경사진 땅이라 어쩔 수 없다고. 처음엔 포함된 줄 알았는데 별도였습니다. 자재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공사 중간에 설계를 조금 바꿨는데 그것도 추가 비용이 붙었습니다. 하나씩은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 감당이 안 됐어요. 저는 원칙대로 하자는 사람입니다. 설계도대로, 계약서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 업자들은 달랐습니다. 여긴 원래 이렇게 해요. 도시하고 달라요, 사장님.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더 문제 생겨요. 그 말들이 매번 저를 이겼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처음 땅 사고 전원주택 짓는데 6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처음 예산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얼마나 더 들었느냐고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1억이 더 나갔어요. 아파트 판돈에 퇴직수당, 예금까지 다 합쳐서 시작했는데 집 짓고 나니 손에 쥔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억 남짓 남았어요. 노후 생활비로 쓸 돈이 생각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통장을 꺼내 들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덮었어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잔액이 얼마인지,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도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은 집이었고 이미 온 길이었으니까요. 여보, 아내가 불렀어요. 응, 잘 살면 되지 뭐.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사는 가을에 했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들이고 커튼을 달았어요. 서울에서 쓰던 살림살이들이 새 공간 안에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했어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보니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오래 잊고 살았던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사하던 날부터 텃밭에 욕심을 냈어요. 이미 늦가을이라 뭘 심기엔 한참 지난 때였는데 그래도 자꾸 흙을 들여다봤습니다. 내년 봄엔 상추, 깻잎, 고추 심어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는 옆에서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만만치 않았어요. 강원도 겨울은 서울하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바람도 매서웠어요. 그것까지는 각오했습니다. 문제는 난방비였어요. 새로 지은 집이라 단열이 잘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원주택은 아파트하고 구조가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면적이 넓으니 데우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첫 달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 살 때의 2배가 훌쩍 넘었어요. 아내한테는 뭐 첫 달이라 그런 거겠지 했지만 속으로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강원도 겨울은 길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아내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모종삽으로 흙을 뒤집고 이랑을 만들고 모종을 하나씩 심었어요. 저도 옆에 쪼그려 앉아서 거들었습니다. 흙냄새가 좋았어요.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모종 하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깻잎이잖아. 몰라? 나는 깻잎이 이렇게 생긴 줄 몰랐지.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밥상에서 뭘 먹은 거야?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상추가 올라오고 고추가 꽃을 피우고 깻잎이 넓게 자라던 날, 아내가 저녁상에 텃밭 상추를 한 접시 올렸어요. 직접 키운 상추에 밥을 싸 먹는데 이상하게 맛이 달랐습니다. 마트에서 사 먹던 것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달랐어요. 맛있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네. 그럼 됐어. 그날 저녁만큼은 통장 걱정도 잠깐 서랍 속에 넣어뒀습니다. 마당에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돈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은 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아내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이 집이 우리 집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흙냄새 나는 마당이 있고 바람이 들어오는 마루가 있고 저녁을 함께 먹는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비싼 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그 마루에 앉아있던 저는 아직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들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봄이 좋았습니다. 텃밭에 새싹이 올라오고 마당에 바람이 불고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산 냄새가 들어왔고 저녁이면 노을이 마당 가득 깔렸어요. 이게 전원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러려고 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잡초였어요. 처음엔 그냥 뽑으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조금 올라오는 거야 뭐 대수겠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원도 여름은 달랐습니다.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요. 돌아서면 자라 있었습니다. 어제 뽑은 자리에 오늘 또 올라와 있었어요. 마당이며 텃밭 주변이며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초록으로 덮였습니다. 예초기를 샀어요. 처음엔 제법 잘 다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뙤약볕 아래 예초기를 돌리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30분도 안 돼서 등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숨이 찼어요.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협심증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잡초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허리를 삐끗했어요. 예초기를 돌리다가 발을 헛디딘 겁니다. 그날 저녁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더 무거웠어요. 천장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 생활은 즐기는 게 아니라 노동으로 버티는 것이구나. 유튜브에서 보던 전원 생활은 달랐어요. 마당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 따고 저녁엔 바베큐 굽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마당 의자에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예초기 돌리고 집 손보고 나무 정리하고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보다 몸을 더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찾아온 건 이사하고 몇 달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발전 기금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드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몸에 밴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영수증이나 간단한 내역 같은 게 있을까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수십 년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영수증으로 증명하라는 겁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투명하게 관리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은 이미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드릴 걸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잡초는 뿌리째 뽑히지 않고 오해는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마을 어르신들을 마주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예전보다 짧게 받아쳤어요. 마을 모임에 가면 저만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대놓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 분위기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느새 마을에서 까탈스러운 서울 노인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에요. 30년을 교단에서 살았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신경 안 쓰려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주눅들 필요 있냐고요. 그런데 막상 마을에서 혼자 겉돌다 보니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고립된다는 게 어떤 건지 살면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혼자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가보니 아내가 마당 한쪽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하늘이었어요. 왜 안 들어와?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한참 만에 말했어요. 어릴 때 여기 살았다고 했잖아. 알던 사람도 없고 익숙한 것도 없어. 내가 꿈꾼 고향은 여기 없었나 봐.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화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한데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어색했고 괜찮다는 말은 더 어색했어요. 그냥 아내 옆에 서서 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날 밤 그 별이 예뻐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마당에 남아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어요. 조용한 것 같으면서 시끄러운 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의 고향이라고 했지만
우리 둘 다 이곳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 땅한테도. 서울에서 온 노부부가 터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우리한텐 맞지 않는 곳인 건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여름은 길었어요. 잡초는 계속 자랐고 허리는 자주 아팠고 마을에서 저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텃밭을 꾸준히 가꿨어요. 말은 없었지만 흙을 만질 때만큼은 표정이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여름을 넘겼습니다. 가을이 오면 나아지겠지, 익숙해지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믿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꺼낸 건 명절 2달 전이었어요. 올해 추석은 준호네 여기 오면 어떨까? 말은 가볍게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고성에 온 뒤로 손주 얼굴을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저는 알았어요. 저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준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올 추석에 내려올 수 있겠냐? 아, 네 아버지. 근데 명절에 고성까지 가면 차가 많이 막히지 않을까요? 뭐 어때? 명절이 다 그렇지. 오랜만에 같이 지내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온대. 아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시장을 2번이나 다녀왔어요. 뭘 해줄까? 손주가 뭘 좋아할까?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났으니 어른 음식은 못 먹으니까 따로 뭘 준비해야 하나? 그런 얘기를 며칠 동안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뭘 그렇게 많이 했지만 사실 저도 기대가 됐어요. 명절 당일 아침 준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출발했어요. 근데 벌써부터 차가 많이 막히네요. 저는 괜찮아. 천천히 와라. 운전 조심하고 답했어요. 그런데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평소 서울에서 고성까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오는데 그날은 명절 고속도로가 달랐어요. 문자가 한 번씩 왔습니다. 아직 서울 벗어나는 중이에요. 1시간 뒤에 또 왔어요. 많이 막히네요. 그렇게 꼬박 5시간이 넘어서야 준호 차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내렸어요. 아내가 달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갔어요. 돌이 막 지난 손주 녀석이 낯선 곳이 신기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내가 품에 받아 안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할머니네 왔어, 우리 강아지.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짐을 내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생각보다 더 머네요. 차가 너무 막혔어요. 고생했다. 들어가자. 며느리가 인사를 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5시간 넘게 차에 있었으니 오죽했겠어요. 저녁 밥상이 풍성했습니다. 아내가 며칠을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올라왔어요. 전에 나물에 갈비찜까지. 준호가 어머니 너무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아내는 계속 이것저것 더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인 밥상이었어요. 이런 게 명절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이 신기한지 이것저것 만지고 다녔어요. 마당도 나가보고 텃밭 쪽으로도 나가려 하고. 아내가 따라다니며 웃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손주 걸음마 상대가 됐어요. 오래간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좋았어요. 이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부터 아이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칭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이마에 손을 대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애가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얼른 와서 이마를 짚었습니다. 좀 있네. 며느리가 가방에서 체온계를 꺼냈어요. 체온계를 재보니 38도가 넘었어요. 요즘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고 사는 감기예요. 애들이 어린이집 가면 다 그렇다는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일 때문에 제가 볼 수도 없는데 속상해요. 며느리가 챙겨온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아이가 약을 먹기 싫다고 버티다가 겨우 받아 먹었어요.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잠을 못 잤어요.
틈틈이 아이 이마를 짚어보고 체온계를 다시 재고. 저도 새벽에 한 번 깼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밥을 먹는데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오늘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밥숟가락을 들다 말았습니다. 벌써? 하루 더 있다 가지. 애가 열이 있으니까요. 익숙한 데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더 있고 싶은데 애가 아프면 제가 너무 불안해서요. 빨리 데려가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괜찮아, 아픈 게 먼저지 얼른 가봐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온 것보다 가는 게 훨씬 빨랐습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음식을 싸줬어요. 며느리가 받으면서 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고 차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 다음엔 저희가 더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나서도 아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당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아이가 있던 시끌벅적한 마당이었는데 지금은 바람 소리밖에 없었어요. 텃밭 쪽에서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마당에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준호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었는데, 아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다음번엔 언제 올 수 있을지 그 말은 아무도 못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물소리 사이로 아내가 조용히 코를 훌쩍이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옆에 가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없이 설거지를 끝냈어요. 그날 저녁은 남은 음식으로 둘이 먹었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어제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마당에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울이 멀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요. 겨울이 두 번째로 왔습니다. 첫 해 겨울은 그래도 새로운 맛이 있었어요. 눈이 쌓인 마당이 예뻤고 난로 앞에 앉아있는 게 낭만처럼 느껴졌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리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두 번째 겨울은 달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겨울이 어떤 겨울인지, 얼마나 춥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는지 각오를 하고 맞이한 겨울인데도 막상 닥치니 또 힘들었어요. 각오라는 게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하고 몸으로 겪는 건 달라요. 그해 겨울은 유독 눈이 많았습니다. 강원도가 원래 눈이 많은 곳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해는 유독 심했어요. 일기예보에서 대설주의보가 자주 떴습니다. 눈이 오면 마당 치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삽으로 치워도 또 쌓였습니다. 허리가 버텨주질 않았어요. 여름에 삐끗한 게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눈 치우는 거 나도 같이 할게. 됐어. 당신이 뭘? 같이 하면 빠르잖아. 그냥 둬. 내가 할게. 고집을 부렸어요. 아내한테 눈 치우는 걸 시키기 싫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들었어요. 예순낸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흰 것들이 조용히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이 잘 올 것 같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슴 통증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좀 답답한가 싶었습니다. 자다가 자세가 불편했나 싶어서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가슴 한복판을 누군가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쉬려 해도 잘 안 됐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협심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약은 꾸준히 먹어왔는데 몸을 너무 혹사시킨 게 문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고. 스트레스 줄이라고.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아내가 바로 일어났어요. 잠귀가 밝은 사람입니다. 왜, 어디 아파? 가슴이 좀 이상해.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받았어요. 아내가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당장 출발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폭설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제설차가 먼저 들어가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았어요. 쉽지 않다는 거. 창밖을 보니 눈이 엄청났습니다. 마당이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골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평화로워 보이는 흰 풍경이 그날 밤은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가 삽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뭐해? 길 좀 치워야 구급차가 들어오지. 당신 혼자 어떻게 치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있었어요. 움직이면 더 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내가 눈 치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63 여자가 한밤중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시계를 보니 전화한 지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내는 바깥에서 계속 눈을 치우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살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겨우 구급차 소리가 들린 건 그 뒤였습니다. 제설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구급대원이 들어오자마자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속초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내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도 순간 아찔했습니다. 여기서 속초까지 눈 온 밤에 얼마나 걸릴지.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시골 밤을 갈랐습니다. 차 안에서 천장을 보며 저는 그냥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했어요. 아내는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한참 뒤에 담당 선생님이 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일단 고비는 넘기셨어요. 협심증 증상이 악화된 거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입원을 며칠 했어요. 아내가 매일 제 옆에 있었습니다. 병원 밥이 맛없다고 집에서 뭔가를 싸들고 왔어요.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태어나는 날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은 그쳐 있었어요. 도로는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눈 온 뒤에 강원도 하늘은 유독 파랗습니다. 예쁜 날씨였어요. 근데 저는 그 파란 하늘이 그날따라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당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 무서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가슴 아프다고 했을 때 나 손이 너무 떨렸어. 전화하면서도 떨리고 눈 치우면서도 떨렸어.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무서웠어. 평생 살면서 그런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무섭다는 말을. 근데 그날은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무서웠습니다. 진짜로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당에 두 사람이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덜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다 잠을 잘 못 잤어요. 천장을 보다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번엔 구급차가 더 늦게 오면 어떡하지? 아내가 혼자 눈을 치우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퇴원하고 나서 며칠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진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생각이 많아서였어요.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밥을 챙겨줬어요. 죽을 끓여오기도 하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러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앞으로도 언제 또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던 그 길, 그 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밤 아내가 혼자 눈을 치우던 뒷모습도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어요. 우리 같은 생각하고 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내놓자. 말로 꺼내고 나니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둘 다 오래 담아두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땅 보러 다니던 날, 설계도 펼쳐놓고 웃던 날, 이사 오던 날,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내놓고 싶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잠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얼마에 내놓으실 생각이세요? 짓는 데 들어간 거 생각하면 제값 받고 싶은데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사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비용을 다 못 받아요. 서울하고 달라요. 들어올 사람은 없고 나갈 사람만 줄 서 있는 동네예요. 전원주택은 계속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있던 사람들은 나가려 하고. 빈집이 왜 많은지 아세요? 다 사연이 있는 집들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많이 낮추셔야 해요. 그래도 보러 올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쪽 매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얼마 정도면? 사장님이 숫자를 말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가격이었어요. 지은 돈의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귀에 들어오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여기 쏟아부은 게 얼만데? 땅값에 건축비에 이런저런 추가 비용까지 제 값도 못 받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가격에 내놔도 보러 올까 말까예요. 솔직히.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였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집 앞에 섰습니다. 뒤로 산이 감싸고 앞으로 바다가 보이는 자리. 처음 이 땅에 섰을 때 여기다 싶었던 그 자리였어요. 지붕도 마당도 텃밭도 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봄에 아내가 심은 고추는 이미 다 말라 있었어요. 겨울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뭘 묻은 거야.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탈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평생 숫자 앞에서 허술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원칙대로 살았어요.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맞추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근데 이 집 하나가 제 세월을 흔들어 놨어요. 아파트 판돈, 퇴직수당, 예금. 평생 모은 것들이 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교단에서 30년을 버텼고 협심증 진단을 받고도 버텼고 공사 내내 흔들렸어도 버텼는데 부동산 사장님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있잖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내가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들고 창밖을 봤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였어요. 회색빛이었습니다. 처음 이 바다를 봤을 때는 저렇게 파랬는데 그날은 그냥 차갑게 보였어요. 며칠을 더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다만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 집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갔는지, 그걸 이 가격에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허탈한 일인지, 그걸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내놓자. 팔릴 때까지 기다리다간 다음 겨울을 또 여기서 보내야 했어요. 그 다음 겨울에 또 그날 밤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놓자. 얼마가 됐든. 아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아내가 대충 차린 밥상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밥이 잘 넘어갔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건지도 몰랐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는 저 자리가 맞는 자리라서 저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겠지. 우리는 이 자리가 맞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고요.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맞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그 차이를 알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집은 끝내 팔리지 않았습니다. 내놓은 지 몇 달이 지나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나갈 사람만 줄 서 있는 동네였어요. 처음엔 연락이 오면 기대를 했다가 그마저도 뜸해지니 그냥 체념이 됐습니다. 더 기다렸다간 몸이 먼저 버티질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일단 나오자. 집은 그냥 투자. 세컨하우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몸이 좀 나아지면 날 좋은 계절에 잠깐씩 와서 쉬다 가는 집으로. 그렇게 마음을 돌려먹으니 조금 나았습니다. 손해를 본 건 맞지만 그 집이 우리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짐을 쌌습니다. 이사 올 때는 설레며 풀었던 짐인데 쌀 때는 그냥 묵묵히 했어요. 아내가 텃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땅이었어요. 봄에 상추 심고 깻잎 심고 고추 심던 그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잠깐 거기 서 있다가 말없이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트럭이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텅 빈 방들이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흔적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 처음 공사 끝나고 들어오던 날에 그 빈 공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차에 올랐습니다. 고성을 빠져나오는 길에 바다가 보였어요. 겨울 바다였습니다. 처음 이 바다를 보고 탄성을 질렀던 게 언제였는지 아내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앞만 봤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어요. 대학병원 근처에 작은 빌라 월세를 얻었습니다. 고성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마당도 없고 텃밭도 없고 창문 밖으로 바다도 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이 빼곡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좁다. 응. 그래도 괜찮아.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첫날 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어요. 병원 응급실 십자가 불빛이었습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켜져 있었어요. 고성에서는 폭설이 내리던 밤에 그 불빛 하나가 얼마나 멀었는지, 구급차를 기다리며 얼마나 버텼는지, 병원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득했는지 그 기억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근데 지금 저 불빛이 저기 있었어요. 창문만 열면 보이는 자리에. 아내가 옆에 와서 창밖을 같이 봤습니다. 여보, 저 불빛 보여? 응, 보여. 저게 있으니까 이제 살 것 같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이었습니다.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마당도 없는데 저 병원 불빛 하나가 그 모든 것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고성에 온 뒤로 오랜만에 푹 자는 잠이었어요. 중간에 깨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무거워지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밥을 했어요. 좁은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를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같았어요. 고성에서도 아내가 매일 아침 밥을 했는데 그때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날 아침 그 냄새가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살림은 빠듯했어요. 고성 집에 묶인 돈이 있었고 남은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연금이 나왔어요. 교사로 30년을 일한 세월이 매달 통장에 꽂혔습니다. 외식은 줄이고 씀씀이를 아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준호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왔어요. 이제 서울이니까 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자주 올게요.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고성에선 명절에 하루 머물다 아이가 아파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가볍게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른 일인지 살아보니 알았어요. 돌아보면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더 꼼꼼하게 따져봤어야 했어요. 한 달이라도, 아니 한 계절이라도 먼저 살아봤어야 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응급실이 얼마나 먼지, 이웃과 어울리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지, 유튜브 영상 속 전원 생활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을을 먼저 겪어봤어야 했어요. 가족도 생각보다 자주 오지 못합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아이가 있고 직장이 있어요. 그 현실을 탓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현실을 미리 알았어야 했어요. 손주 보는 재미로 노후 보내면 되겠다던 계획은 거리가 멀어진 순간 그냥 계획으로 끝났습니다. 귀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골 생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공기는 분명히 달랐고 흙냄새는 좋았고 텃밭에서 상추 키워 먹는 그 밥상은 진짜였어요. 그 시간들이 다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한테 맞는지를 먼저 알았어야 했어요. 사계절을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봄의 설렘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됐어요. 여름의 잡초와 떼약볕을, 겨울의 폭설과 긴 밤을,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줄 시스템이 있는지를 먼저 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어요. 창밖으로 오늘도 불빛이 보입니다.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밤이 되면 선명하게 켜져요. 처음엔 그 불빛을 볼 때마다 고성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묻어두고 온 것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저 불빛을 보면 그냥 안심이 돼요. 오늘 밤도 저기 있구나 싶어서요.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대궐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공간이 따뜻했습니다. 마당도 없고 텃밭도 없어요. 창밖으로 바다도 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밤이 없어요. 준호가 손주 데리고 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귀촌을 꿈꾸신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봄날의 설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사계절을 먼저 살아보세요. 한 달이 어려우면 계절마다 내려가 보세요. 여름에 잡초를 뽑아보고 겨울 폭설에 길이 어떻게 막히는지 눈으로 보세요.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지, 눈이 오면 누가 길을 치워주는지, 가족이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들을 다 알고 나서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나의 준비된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고립된 성이 아니라 진짜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